궁궐 산책. 내가 궁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중록 번역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궁궐은 조선 문화의 정수이기에 국문학 교수로서 궁궐에 대해 보통 수준의 관심과 이해는 있었다. 그러나 깊이 알지는 못했다. 그러다 한중록을 번역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궁궐의 제도, 풍습, 언어를 모르면 작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시간이 나면 혼자서 또는 학생들을 데리고 궁궐을 답사하고 안내했다. 창덕궁부터 시작해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과 경희궁까지 종묘와 사직은 물론 온양의 행궁까지 답사했다. 한중록 번역서를 출간할 무렵에는 궁궐이 내 전문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이 들 만큼 공부가 깊어졌다. 이후 권력과 인간을 쓰면서 다시 미흡한 공부를 보완했다. 권력과 인간 부록의 사도세자를 중심에 둔 궁궐 답사에 대한 내용을 넣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포괄해 이번에는 좀 더 넓은 각도에서 궁궐을 소개한다. 문학 연구자로서 내게는 궁궐도 하나의 텍스트다. 한중록을 읽듯이 궁궐을 이야기가 담긴 서사 공간으로 인간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보고자 한다. 탄생과 죽음, 사랑과 증오, 권력암투와 법무술수, 배신과 상처 등 궁궐에 깃든 인간들이 삶을 읽어내고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보통 건축과 기술,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궁궐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모든 궁궐이 다 자기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답사거리가 많은 궁궐은 단연 창경궁과 창덕궁이다. 이 두 궁궐은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 자리해서 서울 서쪽의 궁궐인 서궐, 경희궁과 북궐, 경북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렸다. 동궐은 조선 임금들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기에 옛 흔적과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간직한 궁궐 중의 궁궐이다. 그만큼 들을 거리가 많다. 경북궁은 조선 초기에 약간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터만 남은 것을 고종 때 중건하여 다시 조금 사용한 데 불과하고 경희궁은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영주 등이 약간 이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덕수궁은 임진왜란 직후와 고종의 아간 파천 때 조금 이용되었을 뿐 다른 궁궐과 비교하면 임금이 임시 거처인 별궁에 가깝다. 나는 사람들을 인솔해 동궐 안내를 할 때 보통 2~5시간 남짓으로 계획을 세운다. 굳이 무리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관광지에 오래 머물러 지치게 하고 싶지 않다. 창덕궁 후원을 좋아하지만 봄, 가을 날이 좋을 때면 단체 입장권을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으므로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선선히 포기한다. 개인적으로라도 꼭 방문하러 권하면 후원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한다. 운이 좋아 후원을 볼 수 있으면 거기에 1시간을 할애하고 창경궁과 창덕궁, 낙선제 구역을 서둘러 1시간 반 정도 돌아보지만 후원 입장표를 구하지 못하면 느긋하게 창경궁을 1시간 남짓 구경하고 후원을 제외한 창덕궁 일대에서 1시간 정도 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창덕궁을 나와 옛 공간 사옥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창덕궁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하고 예산이 빠듯하면 칼국수집이나 아귀찜집에서 궁궐 흙바닥을 다니며 칼칼해진 목을 막걸리로 죽인다. 어느 쪽이 좋다고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만족스러운 뒤풀이다. 궁궐 구조 읽기. 동궐 닷사는 보통 출발점을 창경궁 홍함은 안쪽 행랑으로 잡는다. 창경궁 매표구가 번잡한 대로변에 위치해 답사자들이 모여 기다리기가 불편한데 행랑에는 비와 햇살을 피해 앉을 그늘까지 있다. 모인 분들에게는 우선 종이 2장을 나눠준다. 하나는 수선전도이고 다른 하나는 동궐도다. 앞의 것은 19세기 그려진 서울 지도이고 뒤의 것은 1820년대에 제작된 궁궐 그림이다. 이 자료를 보여주며 서울에서 궁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현재 궁궐의 모습과 비교하도록 한다.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궁궐의 대략을 설명하는데 궁궐을 이해하려면 다음 3가지에 유의하라 강조한다. 첫째, 구조를 살펴라. 둘째, 역사를 보라. 셋째, 특징을 생각하라. 서울 도성을 동서남북의 방위로 보면 중앙에서 약간 북쪽에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다. 경복궁 바로 뒤에는 북악이 있고 그 뒤를 다시 북한산이 감싸고 있다. 궁궐 앞에는 청계천이, 그 앞쪽에는 한강이 흐른다. 풍수사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 구조다. 수도를 정할 때 세워진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의 구조를 보자. 왕실에서 올리는 제사의 대상으로 조선의 이념적 지향을 알 수 있는데 궁궐 서쪽에 위치한 땅과 곡물의 제사 지낸 사직단으로 조선의 물적 기반이 농업임을 알 수 있고 동쪽에 위치한 왕실 조상에게 제사 지낸 종묘로 정치적 정통성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또 창경궁 북독 쪽에 있는 공자를 제사 지내는 문묘로
조선의 지배 이념을 알 수 있다. 창덕궁 북서쪽에는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 임금을 제사 지내는 대보단이 자리하는데 조선 후기 영주내에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이로써 조선의 문화적 외교적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서울 성곽 안 주요 제사처만 보아도 조선이 농업을 중시한 유교국가였으며 4대의 문화, 외교 정책을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수선 전도를 가지고 서울 성내에 산재한 여러 궁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동궐들을 들고 시야를 좁혀 동궐에 대해 설명한다. 궁궐은 크게 치조, 연조, 외조로 나눈다. 치조는 임금이 통치 공간으로 공식 행사에 사용하는 정전인 인정전과 일상적 업무 공간인 할 편전, 편전인 선정전, 시정당 등이 있다. 연조는 임금의 생활 공간인데 여기에는 왕비와 대비의 처소가 들어간다. 사가로 말하자면 안채와 같은 곳이다. 대조전, 경복전 외에 기타 후궁처소, 후궁과 같은 휴식 공간이 포함된다. 외조는 왕실 인물이 아닌 외부 관료가 들어와 업무를 보는 공간이다. 내의원, 이문원, 승전원 등 권내각사라고 불리는 기관이 들어와 있다. 쉽게 말해 궁궐은 여러 보조기구를 포괄하여 임금이 통치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역사를 보라는 말은 궁궐이 역사적 존재임을 명심하라는 뜻이다. 지금의 궁궐은 20세기 초의 모습에 멈추어 있다. 아니 그 시대 모습이 일부를 간직한 채 오늘날 역사로 존재한다. 근대 이후에도 수차례 훼손되었기에 지금 궁궐은 조선시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동궐도로 보면 지금의 궁궐과 1820년대 실제 사용되었던 궁궐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때는 궁궐 안에 집이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집 대부분이 사라지고 큰 전각 몇 개만 남아있다. 그런데 또 동궐도를 보고 이것이 동궐이다 라고 확정해서도 안 된다. 동궐도의 동궐은 1820년대의 모습으로만 보아야 한다. 한 시대의 것만 보고 모든 시대가 아무런 변화 없이 꼭 같으리라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다. 궁궐은 거듭해서 화마에 휩쓸렸다. 불이 나서 타고 나면 예전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까지 바꿔왔다. 이렇듯 계속 변해온 것이 궁궐이다. 그 점을 먼저 새긴 다음 참가한 분들에게 오늘은 가장 많은 자료가 남은 18세기, 19세기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낮은 담장과 건박함. 궁궐의 특징을 생각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을 읽으라는 말이다. 이때 비교 문화적 접근이 유용하다. 조선 궁궐을 중국, 일본이나 유럽의 궁성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18세기 일본의 외교 교육자인 아메노무리 호슈는 조선에 대한 외교 가이드북이라고 할 만한 교린 재성을 썼는데 이 책에는 조선 궁궐을 예로 들어 일본 역관을 타이르는 장면이 있다. 조선 역관들은 자기들 궁궐에서 임금이 보리농사 짓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일본 역관들은 궁궐에 예쁜 꽃으로 꾸민 정원을 만들지 않았다며 촌스럽다고 놀린다는 것이다. 임금이 농사를 중시하고 솔선해 직접 농사를 짓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조선과 달리 일본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궁궐은 호사스러워야 한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여기서 조선 궁궐이 한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일본 궁성은 물론이고 프랑스, 베르사유 등 화려한 궁궐 정원을 둔 나라와 달리 조선 궁궐은 중농주의와 애민의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동궐도를 보면 창경궁 북쪽 충단지 부근에 큰 논이 있는데 여기서 임금이 몸소 농사 짓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창덕궁 후원 창의정 앞의 손바닥만한 작은 논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특징은 담장이 낮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도쿄의 에도성만 해도 성 주변에 넓은 해자를 파두고 성을 높고 두꺼운 벽으로 둘러쌌다. 이에 비해 동궐은 해자도 없이 아주 재주 좋은 사람이 한 사람만 도와줘도 훌쩍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낮은 담장을 두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모반자들이 그렇게 담을 넘나들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담장이 낮을까? 왜 외부의 공격과 침입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 한양성이 멀리 산의 지세를 이용해 궁궐을 두르고 있으니 궁궐담이 낮아도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 급격히 방비를 강하면 중국이 이심을 살 수 있어서 더 높이 쌓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한나라의 궁성 담장으로 너무 낮다. 어쩌면 내란은 개의치 않았고 외침이 있으면 궁궐을 포기하는 방어 전략을 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임진왜란에도 병자호란에도 모두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북으로 가거나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어떤 경우도 왕실이 외부의 공격을 걱정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면 지금처럼 궁궐을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낮은 담장은 신화와 소통의 상징이다. 담장이 낮은 만큼
임금은 백성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1800년 3월실은 과거 시험에 3만여 명의 응시자가 창경궁에 들어와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궁궐을 이처럼 개방한 나라가 조선에 또 있을까 싶다. 그리고 1795년 죽은 사도 세자와 해경궁이 회관면이 되었을 때 정조는 직접 창경궁 홍화문으로 나와 노인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다. 이처럼 조선 궁궐은 임금이 백성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곳이었다. 조선 궁궐은 또 검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섬세하고 화려한 건물과 공예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유교 문화가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궁궐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일본이 화려함에 비하면 누추하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조선은 신하는 물론 영조 등 임금까지 늘 사치를 경계했으니 궁궐 건물이 화려해질 수가 없었다. 정조는 후궁 수빈 박씨와 영춘원에 머물렀는데 비가 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도 수리를 못하게 했다. 작고 낮은 집에 비가 새는 초라함까지 자랑했으니 호화찬란한 궁궐은 차마 꿈에도 그려볼 수 없었다. 비교 범위를 넓혀 유럽 국가의 궁성이나 수도와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드러난다. 각 지역 영주들이 쌓은 높은 성곽 등 방어시설의 규모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다를 바 없지만 도시 내부의 궁성 등 배치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파리, 런던 같은 유럽 주요 도시를 살피면 도심에 궁궐과 함께 대성당이 있고 광장과 오페라 극장이 배치된다. 수도에 궁궐, 종교시설, 광장과 극장이 자리하는 것은 서양 도시 오랭 구조다. 서양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그리스 아테네에도 신전이 모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아래에 디오니소스 극장과 아고라가 있다. 군주제가 아니었으니 궁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종교시설, 극장, 광장을 갖추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맞도록 구성했다. 로마 또한 판테온과 바티칸 성당, 콜로세움 외에 곳곳에 광장이 있으니 유럽의 모든 도시가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구조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에 광장과 극장이라는 시민의 집합 장소가 보이지 않는 모습과 큰 차이가 있다. 이렇듯 우리는 궁궐을 살피며 각국의 문화적, 이념적 특징을 이룰 수 있다. 이 정도 설명한 후 내가 한중록을 중심으로 영주와 정조 시대를 공부했으니 그 시대를 중심으로 안내하겠노라고 말하고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한다. 요즘은 무선 송수신기가 좋아서 그것을 빌릴 수 있으면 일행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더욱 편리하다. 이후 소개할 궁궐의 일상생활이나 궁궐의 건축과 기물에 관해서는 이동 중에 간간히 설명한다. 궁궐의 일상생활. 궁궐은 그 자체로 작은 도시다. 임금에게는 업무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었으며 임금 외의 왕비, 대비, 왕자, 공주, 궁녀, 환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갔다. 사람만이 아니라 개, 고양이 등 동물도 있었는데 내의원에서는 똥을 약으로 쓰기 위해 개를 키웠고 숙종 임금은 궁궐을 떠돌던 고양이를 데려다 기르기도 했다. 궁궐은 산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했다. 궁궐 바깥에도 제사 공간이 많지만 궁궐 안에도 제사 공간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이 살았기에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왕실은 민간에 비해 특별히 상례 기간이 길고 제사가 빈번하기에 거기에 배정된 임시 공간이 많았다. 제실, 빈전과 혼전이 대표적이다. 제실은 제사 준비했으며 빈전은 임금이나 왕실 인사가 죽으면 무덤에 묵기 전 통상 4개월 동안 시신을 두는 곳이다. 혼전은 매장을 한 후 가져온 신주를 3년상을 끝내고 종묘 등으로 옮기기 전에 또는 왕비라면 임금이 죽고 나서 함께 종묘에 묘시기 전에 임시로 두는 공간이다. 전과 궁은 구별하여 사용했으니 빈전과 혼전이 있으면 빈궁과 혼궁도 있다. 대전, 중전, 대비정 등 임금 부부와 그 조상에게는 전이라는 이름이 붙고 후궁, 세자궁 등 그 아랫사람에게는 궁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리고 선원전은 역대 임금이 영정을 모신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초상을 거의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했다. 영주는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늘 선원전으로 가서 참배했다. 임금 중에는 자신만의 궁궐 생활 수칙을 가진 이도 있었다.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거나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영조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했다. 편전에서 신하를 불러 만날 때는 임견의대를, 내실로 들어갈 때는 간편복으로 바꿔 입음으로써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했다. 또 정주는 음식으로 안과 밖을 나누었는데 아무리 큰 권력을 쥐어준 신하라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내실에서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았다. 그래서 정조 사후 정조의 사당에 신주가 함께 모셔질 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던 김종수조차
정조의 내실에서 밥을 먹지 못했다. 임금이 이런 안팎에 대한 관념은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다. 건축과 기물. 궁궐 건물이 특징으로 먼저 단청을 들 수 있다. 단청은 민가에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신성한 존재가 머무는 공간임을 나타낸다. 부처님이 계신 신성한 절에 단청을 쓰는 것처럼 궁궐에는 성인으로 불리는 임금이 머물기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오히려 단청이 없는 집이 주목을 받는다. 창덕궁에서는 창경궁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낙선제와 후원에 있는 연경당이 그렇다. 19세기에 임금과 세자가 선비들이 청한 세계를 본받고자 단청이 없는 집을 지었다고 한다. 전각 앞 넓은 테라스인 월대 한 구석에는 돌로 만든 큰 물그릇 같은 게 있다. 드무라고 하는데 불의 신이 건물로 들어오다 여기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는 흉측한 형상에 놀라 도망가라고 놓아두었다 한다. 궁궐이 얼마나 화재를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목조 건물들이라 화재에 취약하고 바람이라도 잘못 만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늘 조심했다. 아쉬운 점이 이렇게 화재를 염려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설비는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궁궐 건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지붕이다. 창덕궁에서는 왕의 집무실인 선정전에 유일하게 청귀화를 올렸다. 제왕의 처소에 가장 고급스러운 귀화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또 왕과 왕비의 처소인 대조전에는 용마루가 없는데 대조전은 용자라고 불리는 왕자를 낳는 곳이니 그 위에 용마루의 용을 두어 아래를 누르게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해석한다. 그런데 우리 궁궐과 유사한 형태의 중국 건축을 살펴보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인지 의문이다. 중국 건축물에는 일반 건물에 용마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궁궐 지붕에 올려놓은 잡상을 좋아한다. 잡상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각각의 형상이 무엇을 형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일설에는 서유기 삼장법사와 손오공 등 등장인물을 형상화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도와 중국 등을 거쳐 들어온 신상이 원래의 의마 특징을 잃으면서 잡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한다. 지붕에 줄지어 앉은 익살스레 보이는 잡상은 조선 궁궐의 인간미를 더한다. 정전이 임금 자리 뒤에 놓인 5 산봉우리 위로 해와 달을 동시에 그려놓은 1월 5분 병풍도 흥미롭다. 임금이 낮과 밤을 아우르는 온 세상의 주체자임을 보여주는 조선 왕실에만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이 정도 말하고 나면 건물이나 유물 앞에서 시시콜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창경궁. 창경궁 홍화문에서 출발하면 옥천을 건너야 정전인 명전정으로 갈 수 있다. 동궐에서는 정전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작은 물길을 건너야 한다. 창덕궁에는 금천이 있다. 다리를 건너며 신선하고 엄숙한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궁궐이라는 공간에 들어온 것을 체감한다. 창경궁의 경우에 북쪽 응봉에서 내려온 물이 궁궐 수문을 통해 청계천으로 흘러가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전날 밤 아버지 영조를 죽이러 갈 때 저기 수문 아래를 통해 갔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궁궐 답사는 대개 낮에 이루어지지만 당연히 궁궐에도 밤이 있다. 고요한 궁궐이 밤, 궁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궁궐이 개들이 덩달아 짖는다. 영주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글을 남겼다. 또 숙종 때 장희빈은 추선당에서 촛불을 켜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도세자는 밤마다 옥추경을 읽으며 귀신을 부르기도 했다. 궁궐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보고 듣는 것이 확장돼 더욱 흥미롭다. 명정전은 1616년에 재건한 건물로 조선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되었다. 명정전은 건물이 앉은 방향이 특이하다. 임금은 늘 남쪽을 향해 앉는 게 법이라 남면한다고 하는데 명정전은 동쪽을 향한다. 이로써 창경궁이 원래 임금이 머물 목적으로 만든 궁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창경궁은 창덕궁의 보조궁으로 대비들이 살도록 마련한 곳이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처분을 하러 왔을 때 명정전이 아니라 바로 옆 건물인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있는 문정전으로 왔다. 당시 문정전은 영조의 첫 번째 왕비인 정성왕의 신주를 모신 혼전으로 이용되었기에 부모가 함께 아들을 처벌한다는 뜻을 보이려고 문정전을 택했을 수도 있다. 혼전으로서의 문정전은 휴령전으로 명명되었다. 문정전 뒤로 나가면 정조가 태어났으며 또 해경궁이 오래 살다가 죽은 경춘전이 있고 북쪽으로는 통명전이 있다. 정조가 태어날 때 사도세자가 용꿈을 꾸어 경춘전 방 안에 용그림을 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순조 때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경춘전에는 정조가 태어났다고 해서 탄생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기도 했다.
통명전은 때때로 창경군 관리소에서 방 안으로 들러갈 수 있게 개방하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한가롭게 마루에 앉아 한때 이곳 주인이었던 숙종의 갭이 인원 왕후 등 대비들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임금이 어머니인 대비와 할머니인 대왕 대비는 궁중에서 임금과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임금이 효도를 받을 사람이므로 임금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었다. 이들이 임금과 대결하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의원에서 올리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사거부다. 임금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살 뜻을 잃었다는 표현이다. 그러면 효자인 임금은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 없다. 충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유교국가에서 임금이 불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대비와 임금이 대립하는 일이 흔했다. 통명전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며 사도세자가 미처 발광할 때 후궁에게서 낳은 자식을 이 연못에 던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기적적으로 아이가 연잎 위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고 하며 그래서 아기 이름을 연잎이라고 불렸다고도 이야기하며 모두를 탄식한다. 궁궐 내 왕순의 운명은 그 생각만큼 그리 요복하지 않았다. 지금도 간혹 사건이 터지면 권력가나 재벌집 사람들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밖으로 비치는 화려함과 달리 어둠과 상처가 깊이 드리워져 있다. 통명정 돈편에는 정조가 후궁 수부인 박씨와 머문 영춘원이 있는데 검소한 건물을 다시 설명하면서 임금이 첩첩관계를 들려준다. 영조와 정조를 비롯해 적지 않은 임금이 본 부인인 왕비보다는 특비라 할 수 있는 후궁을 편히 여겼다. 왕비는 10살 안팎의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막중한 책무에 짓눌려 살아야 했다. 그래서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고 후궁에게서만 자식이 태어난 경우가 많다. 영조가 궁녀의 종에게서 나온 자식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후에는 순조 임금 정도나 왕비와 금실이 좋아 왕자를 낳았다. 광해군의 왕비는 남편 제의 중에 늘 다음 생에는 궁궐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불공을 들이며 빌었다고 하니 일반인 짐작과 달리 왕비의 신세 역시 고단했다. 여기서 살짝 농담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임금이 어디서 잠을 잤을까? 왕비의 처소에서 잤을까? 후궁의 처소에서 잤을까? 아니면 자기 처소에서 잤을까? 답은 임금 마음대로다. 임금마다 개성이 제각각인데 우리가 한두 가지 정보로 편견을 갖는 듯하다고 덧붙인다. 창덕궁 후원. 창경궁 구경을 마치면 통명전 윗길로 올라가 창덕궁으로 넘어온다. 두 궁궐은 언덕을 경계로 삼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창덕궁 쪽 산세가 높아지다 끝부분에서 다시 평지가 되며 지리적 경계가 사라진다. 창경궁에서 창덕궁으로 넘어오면 초입에 후원으로 들어가는 매표소가 있다. 후원으로 들어가면 창덕궁 뒷산을 한번 휘돌아 창덕궁 전문인 도남문 쪽으로 나오게 된다. 후원은 금원 또는 비원으로 불린 곳이다. 비원은 주로 일제강점기 이후 사용한 이름이며 금원이라는 이름이 이전에는 더욱 널리 사용됐다.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은 왕실 인사나 왕이 최측근만 출입할 수 있었다. 신하로서 이곳에서 여는 잔치에 한번 불려 들어가면 큰 영광이었다. 왕과 왕세자의 휴식 공간이자 수령 공간으로 군데군데 역대 임금의 글씨가 남아있고 글씨와 영정을 보관한 수장고가 자리한다. 또 부군당, 백악산단, 백운사 등 민간 신앙의 공간이 산기슭의 작은 집으로 남아있으니 왕실이 개인적 기도처이기도 했다. 사도세자는 여기서 말을 날리며 무예를 연마하기도 했다. 후원에는 밤나무가 많은데 영조 때는 이 밤 때문에 큰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영조 말년인 1771년 사도의 장인인 홍보관이 여기서 주운 밤을 정월 대보름 때 불엄으로 측근에게 나눠줬다. 이 밤 중 일부가 사도세자의 서자들에게 가면서 이 사실을 안 영조가 위수령에 해당하는 궁성호위령을 냈다. 홍보관이 서자들에게 밤을 보낸 것을 영조가 반역을 위한 밀통으로 의심했던 것이다. 궁성호위령을 내린 이유가 실록에는 분명히 적혀있지 않은데 한중록에서는 그 연유를 밤에서 찾았다. 중대한 사건이 때로는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후원 초입에는 부용지가 있다. 부용은 연꽃이나 연못이다. 연못 모퉁이에는 작은 정자가, 정자 동편에는 춘당대, 맞은편엔 주암루가 있다. 춘당대 아래는 창경궁과 연결되는데 그곳에서 춘당대시라는 과거시험이 열리기도 했다. 춘향전이 한 이본에서는 이두령이 여기서 과거시험을 보아 장언을 했다. 시험 문자는 춘당춘색 고금동이었다. 춘당대의 봄빛이 예나 지금이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선비들을 궁궐 깊숙한 곳까지 불러 시험을 보게 했다. 주암루는 역대 임금의 글과 글씨 등을 보관한 규장극을 두었던 것이다.
정조 이외에는 규장각이 기관의 명칭이 되어 임금이 비서실 역할을 했는데 이 깊은 곳에 사무실 두어 신하들 늘상 출입하게 했을 리 없고 여기는 유물수장고로 이용하고 규장각 각신들은 창덕궁 남쪽 외조구역에 있는 이문원에서 근무했다. 부용지 북편엔 늙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작지만 특이한 형상의 돌문, 불로문이 있다. 그 낮은 문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애련지가 나온다. 정조는 종종 이곳으로 측근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연못에 배를 띄워 낚시를 하고 시를 지었다. 임금만 갈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즐겼다는 최고의 영예를 신하들에게 선사했다. 애련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령당이 있는데 궁궐에서는 보기 드문 단청 없는 건물이다.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머물렀다고 전한다. 선비가 되고자 한 임금이 소박한 꿈이 보인다. 가을이면 여기서 국악 연주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후원 깊숙한 곳에 그윽히 앉은 다나한 건물 사이를 잔잔히 울리는 가야금 소리가 귀에 오래 남는다. 옥류천을 따라 후원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겹지붕, 부채 모양 지붕 등 저마다 다른 지붕을 올린 특이하고 예쁜 작은 정자가 여러 채 나타난다. 후원은 그리 넓지도 않고 정자들은 그리 크지도 않다. 베르사유 궁전이 정원처럼 넓은 공간을 기하학적 구도로 조성하지도 않았고 일본 정원처럼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지도 않으며 자연스러운 모습이 영국식 정원과 유사하다. 정자 지붕을 통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형적 시도는 한국의 다른 정원에서는 볼 수 없고 이 역시 스위스식 오두막과 중국식 정자 등 여러 양식의 집을 고루 배치한 영국식 정원과 상통한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마르초 정원이 있다. 특이한 괴물 석상과 기울어진 건물을 곳곳에 배치한 곳으로 유명한 정원인데 정원 설계자는 종전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창덕궁 후원의 정자 지붕과 보마르초 정원에 배치된 요소들이 개성이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점에선 상통하지만 보마르초 정원이 계의와 익살에 치중했다면 후원은 차분함과 편안함을 지향한다. 후원의 여러 정자 중에 존덕정에는 만천명월 주인 옹자설을 적은 현판이 있다. 정조가 자신에게 온 세계를 비추는 밝은 달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풀이를 궁궐 곳곳에 써붙이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만 걸려있다. 후원은 단풍이 참 아름답다. 조금 쌀쌀한 가을날 야간 개방일을 골라 창덕궁의 밤 정치까지 겸하여 즐기기를 추천한다. 창덕궁 나와 다시 창덕궁을 구경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지치는 일이다. 후원과 여타 창덕궁 구경은 따로 관람하는 것이 좋다. 몸이 피곤하면 눈이 지치고 지친 눈은 무엇을 봐도 아름답지 않다. 나는 파리를 서너 번 갔는데 처음에는 배낭을 메고 시내를 하루 종일 걸어다녔다. 신혼 때 아내와 대학을 갓 졸업한 미혼의 처제를 데리고 간 여행이었는데 체력이 나면 자신하던 처제조차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 7시가 못 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그 아름답다는 파리가 아름다운지도 몰랐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시 파리를 찾았다. 이번에는 차를 렌트해서 여유롭게 돌아다녔다. 많이 보려 애쓰지 않고 쉬엄쉬엄 구경했다. 오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가 숙소에 돌아와서 두어 시간 쉬었다 다시 나와 돌아다닌 시기였다. 첫 번째 방문에서 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이유를 두 번째 방문에서 알았다. 지친 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창덕궁에 갈 때면 대개 도남으로 들어와 인정전, 선정전, 대주전 등을 보고 후원으로 들어와 나가는 코스를 취한다. 이미 후원을 본 사람이면 창덕궁 경내만 돌기도 한다. 금천교를 지나면 바로 인정정 구역이 시작된다. 인정정은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의용을 보여준다. 인정정 옆 행랑을 관광청이라고 하는데 즉위식 등 볼거리 많은 행사가 인정정 앞마당에서 열렸다. 인정정 동편에는 시정당과 같은 편전이 있는데 사가의 사랑채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일상 업무를 보기도 하고 머물러 자기도 했다. 뒤쪽에 왕비의 처소인 대주전으로 가는 연결통로가 있는데 영조는 첫 왕비인 정성하고 생전에 편전에서 잤는 일이 많았고 대주전으로 거의 가지 않았다. 궁중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첫날 밤 영조가 왕비의 손을 잡으며 손이 곱다고 했더니 왕비가 귀하게 자라서 그렇다고 답했는데 그 답변에 격려해 영조가 다시는 왕비를 보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영조가 정성왕후와 결혼할 때는 아직 임금이 아니라 왕자였다. 비로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있어서 이복형이 임금이 되고 자신은 임금이 되지 못할 운명이었다. 임금이 못 되는 왕자들은 영모죄에 걸려 사형을 당하기 일쑤다. 정조의 이복 동생들이 모두 그렇게 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는 천한 궁녀의 종이요
자신은 곧 죽을 운명이니 대단한 집안이라면 어린 이런 곳에 딸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권력으로 치면 대단하다고 할 것도 없는 서진사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 그 딸이 스스로를 귀하다고 말하자 자신을 조롱했다고 여겨 격려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영조가 귀천에 민감했으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대주전에서 살아갔던 왕비들은 왕자를 낳아 왕통을 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에 짓눌렸으며 아울러 후궁을 여럿 거느린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해 외롭고 힘들었다. 정성왕후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대주전 곁방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대주전은 왕비가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막중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10살 무렵 궁궐에 들어와서 죽기까지 궁궐 밖을 거의 나갈 수 없었던 왕비에게 궁궐은 감옥과 같았다. 대주전은 궁궐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데 동궐도로 보면 당시 대주전 앞 월대에는 차단 울타리까지 쳐두었다. 뒤로는 정원이 있어서 나갈 수 있지만 앞은 꽉 막힌 곳이다. 다른 궁궐로 이사를 가거나 큰 국가적 행사가 있어서 멀리 다녀오지 않는다면 평생을 한 곳에 갇혀 살았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정성화는 죽을 때 검은 피를 한 요강이나 토했다고 한다. 이런 왕비에게 궁궐은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다. 낙선제 구역. 인정전에서 창경궁 쪽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낙선제가 있다. 인정전이 왕의 공간이라면 낙선제는 후궁의 구역, 세자의 구역이다. 낙선제는 1847년 헌종이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집이다. 낙선제 구역에도 단청을 칠하지 않은 집이 있다. 역시 단청이 없는 영경당과 함께 이 집을 통해 19세기 초 조선의 중국풍 유행을 볼 수 있다. 조선집에서 보기 드문 벽돌을 사용했고 주련이나 현판에 섭지선, 옹방강 등 추사 김정희와 교류에 유명한 청나라 문인들이 글씨를 걸어두었다. 헌종의 당호로 알려진 보소당이라는 현판도 있는데 보소당은 중국 송대의 문인 소식을 보배로 삼는다는 뜻으로 옹방관과 김정희 역시 이를 당호로 삼았다. 중국풍은 뒷뜰이 화계에서 더욱 만연하다. 낙선제는 순종비 윤씨와 영친왕 이 이방자가 1980년대까지 산 곳이며 덕혜옹주도 여기서 지낸 적이 있다. 여기서 살았던 궁중 여성들은 장편의 소설을 읽었는데 이를 소설사에서 낙선제본 소설이라고 한다. 원래 궁궐 여기저기 주로 여성 처소에 있던 소설책이 일제강점기 때 이쪽으로 모였고 1960년대 중반 이 자료들이 학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소설사를 다시 쓰게 했다. 낙선제 북쪽으로 세자구역 효명세자의 처소인 중의당이 있고 창경궁 쪽으로 가면 저승전, 취선당이 나온다. 취선당은 숙종 때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곳이고 저승전은 사도세자가 아기 때 머문 집이다. 이 구역에 우물이 몇 개 있는데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주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 투신 자살을 시도한 곳으로 추정한다. 궁중의 우물도 위치가 종종 바뀌니 대략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남은 우물이 세자가 투신한 우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는 조선궁궐을 좋아한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으며 매끈하게 세련되지도 않지만 차분하고 편안하다. 베이징의 자금성을 보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되는데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여기저기 워낙 많다 보니 나중에는 피로감이 올라왔다. 또 도쿄의 에도성과 교토의 궁궐을 보면 중국에 뒤지지 않을 규모에다가 건축의 정교함이 끝을 다한 듯하다. 다만 내게는 중국의 궁궐은 화려함이 지나쳐서 부족한 듯 여겨지고 일본의 그것에서는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접해온 미감에 익숙해서 그렇겠지만 조선궁궐은 위협적이지 않고 안온해서 좋다. 궁궐에서 벌어진 사건과 궁궐에 전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2시간은 금방 간다. 이야기를 품고 궁궐을 바라보면 지금 놓인 정각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진 궁궐의 주방인 소주방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궁녀와 한간,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명령을 수행하는 부예별가의 모습까지 머릿속에 영상처럼 선명히 펼쳐진다.